어, 조금 전에 영상은 공지 영상이었고, 다시 이제 이게 이어서 하는 거거든요. 그 일종의 양자역학과 현대미술 강의의 뒤풀이, 아미고용 뒤풀이 영상인데, 메두사의 시선과 마이다스의 손을 가지고서 저를 바라보고 저에게 투자하신 분들은 결국에는 제 제품 그림을 갖지 못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메두사의 시선과, 그러니까 이게 여기는 제 그림이에요. 이건 거울이에요. 그래서 메두사의 시선을 피하는 그 신의 무한성과 그 양자적 중첩적 가능성, 포텐셜을 바딤 젤란드가 얘기했던 그 포텐셜, 이거를 올리는 방법 중에 하나를 저번에 제가 얘기를 했는데, 거울에 있는 자신을 낯설게 보는 거죠. 자신이 자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실제로 아니에요. 실제로 아니니까. 왜 실제로 아니지? 자아가 아니라고 생각해보는 일종의 그 거울 보기, 거울 속의 자아를 낯설게 보기, 그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 제 그림을 볼 때는 여기서 무한성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뒤에 있는 홍채에 여기서 그 신의 눈동자, 이 홍채를 신의 눈동자로 생각해보고, 요걸 블랙홀, 무한한 블랙홀이라고. 그러니까 저 안에 어떤 우주가 또 있는지 모르는 무한한 우주를 상상해보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이 두 가지, 그러니까 거울과 저의 그 그림으로 어떤 하나의 어떤 명상을 해볼 수 있다. 이게 상당히 수준 있는 명상법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 거울 속에서 어떤 다차원에 존재하는 중첩된 자아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근데 이 중첩된 자아는 이 모습이 아닌 자아일 수 있거든요. 그걸 생각해 보시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하나의 그 깊은 연못과 같은 시면의 거울, 그 명상이 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일단은 저번에 했던 이야기 중에 제가 빼뜨린 이야기가 이거하고, 그 다음에 그 제 그림 자체가 요한계시록에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미래에 올 자라, 그 어떤 그런 정말 양자 신학적인 그런 그림이 이제 그런 뜻도 들어가 있다. 그게 이제 무시간성, 비국초성 같은 건데, 그걸 저는 빼먹었어요. 그래서 보충을 하고 이제 정말 이건 호흡을 가다듬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그러냐면 이 책이 제가 오늘 소개하고자 하는 양자 컴퓨터의 미래와 친절한 양자론이 그야말로 앞으로 우리 인류 문명의 현재와 미래를 보여주는 상당히 그래서 제가 오늘의 주제는, 그러니까 대주제는 양자 미술 수다인데, 양자 미래학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양자 미래학에 대한 하나의 양자 미술 수다 뒤풀이 2예요. 뒤풀이 2번인데 가뿐히 1시간은 넘을 것 같아서 뒤풀이 3부가 될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책을 이렇게
중요한 부분들을 다 보여드리면서 하려고 하니까 또 긴장되네. 이게 할 얘기가 많아지니까 또 긴장되네. 스티븐 호킹이 이런 말을 했어요. 여기 나오는데 신이라는 단어를 거리낌 없이 언급할 수 있는 과학자는 물리학자뿐이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 물리학, 현대 물리학이 그래서 현대 물리학자들이 그래서 오히려 다 유신론으로 많이 넘어가는 경향이 많았다는 거죠. 무신론에서 유신론으로. 그러니까 이 양자의 시대는 스티븐 호킹도 당연히 그 양자역학에 대해서 당연히 기본적으로 공부한 사람이고, 양자의 시대는 좀 어떤 시대냐 제가 한자가 좀 약하지만은 시자 정도는 제가 이 정도는 한자로 좀 써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천부경의 일시무실는 좀 써줘야죠. 아무리 이제 한자가 약해도. 원래는 약하지 않았는데 워낙에 안 쓰다 보니까. 일시무실 정도는 써줘야 되고, 그 다음에 화엄경까지는 좀 그렇고. 화엄경의 중중무한. 잠깐만요, 이거 어려울걸. 이것까지는 우리가 좀 중중무진이구나. 중중무진. 무한이 아니고 헷갈려가지고 중중무진과 관련된 그 문구들이 꽤 많아요. 일찍다 다득일. 그 중중무진. 중중무진 일찍다 다득일 이 정도면 될 것 같은데. 자, 이 정도만 가지고 한번 해보죠. 제가 그 이론론에서 다원론으로 넘어가서 지금 뭔가 이 세상에 기준 자체가 사라져버린 다향성의 시대가 됐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다향성의 시대가. 이게 이론론에서 정말 자기만의 외침을 지금 예술적인 어떤 그 불꽃놀이 상태가 됐다 이 말이에요. 재밌는 장난이죠. 철학적 장난, 신학적 장난, 다양한 불꽃놀이의 시대가 됐는데, 여기서 양자역학이 등장을 하면서 좀 뭔가 새로운 국면이 만들어져 가고 있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인공지능의 등장이죠. 인공지능하고 AGI하고 양자 컴퓨터는 결국엔 결합이 될 거예요. 지금 그 결합을 이미 시도하고 있고, 기업에서, 그리고 과학자들이. 그리고 상온 초전도와 상온 핵 융합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서 발현이 이제 나타날 건데, 이 상온 핵 융합이나 상온 초전도 현상이나 이런 것들이
인간의 그 노화를 극복하는 양자의학의 문제 같은 것들이 인공지능과 양자 컴퓨터가 결합한 이후에 거의 동시에 완성이 될 것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공지능의 발명이 인간의 궁극의 발명이라는 얘기가 왜 나오냐면은 제가 전에 계산의 시대에서 다시 계시의 시대로 간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인간이 수십 년 걸리는 문제를 지금의 AI가 거의 5분 만에 풀고 있단 말이죠. 이거는 계산이 아니라 거의 계시에 가까워요, 인간의. 근데 이게 지금 수준의 인공지능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특히 뭐 의학 분야에서. 근데 앞으로의 인공지능, 양자 컴퓨터하고 결합된 인공지능은 얼마나 계시적이겠냐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인간의 그 두뇌의 능력으로 풀 수 없는 것들을 풀어내는. 그래서 지금 이 책에 있는 걸 일일이 막 페이지 하면서 하지 않고 지금 한꺼번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에서 양자 컴퓨터와 인공지능이 결합을 했을 때 이런 것들이 다 해결될 거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이 미치오 카쿠가 책에서. 일단 다시 제가 그 페이지를 보여드릴 수 있어요. 지금은 일단은 좀 이 책에서 종합적으로 좀 얘기를 할게요. 그냥 두 권에 대해서. 이 학원 강사처럼 하는 강의를 제가 안 좋아해서 이게 몇 페이지 자 펼치세요 뭐 이렇게 하는 강의 별로 제 체질이 아니어가지고 그냥 이 두 권을 재분석을 하고 지금 먼저 중요한 것부터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연역적으로. 그 이제 세부적인 건 이게 책을 펼치면서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가 계산에서 계시의 시대로 갈 때 이 중간에 바로 이 다향성이라는 인류 지성의 혼돈이 발현된단 말이죠. 에드워드 윌슨, 예술은 지성이 야기한 혼돈의 질서를 부여할 필요성 때문에 탄생했다. 에드워드 윌슨. 여기서 지성의 혼돈이, 이 지성의 혼돈을 양자 컴퓨터 내지는 인공지능이 계시적으로 해결해 준단 말이에요. 해법을 주는 그런 시대가 지금 오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중중무지는 우리가 다중우주, 평행우주에 관한 거라서 여기서 지금 중요한 건 아니고 잠깐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양자 컴퓨터 이전의 시대는 여기까지의 시대예요. 하나에서 무가 시작됐구나 라는 걸 알게 된 거죠. 이래서 다가 생겼네. 여기까지 시대라는 거예요. 앞으로의 시대는 뭐냐? 다주기의 시대예요. 그런데 그 다가 결국 이 일이었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시대라는 거죠. 이 무가 결국에는 무에서 다시 일이 돼가는구나. 무에서 또 하나가 생겼구나. 이것을 원어로 표현해 보자면 진선미가 있었는데 처음에는 허라는 게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요 진선미가 이 허가 요만한 게 아니었어. 그러니까 다시 그려볼게요. 왜냐면은 이 생각의 과정과 그림의 과정은 특히 화가에게는 그게 더 일치성이 있어서 제가 일시무를 그려볼게요. 일시무 다음에 일찍다가 될 것 같은데 일시무. 일이 시작해요. 점이 1이잖아요. 무예요. 0이 됐잖아요. 처음에 점 하나가 0이 된 거 이게 일시무예요.
이게 허의 세계, 세상이에요. 허의 세상은 두 가지의 뜻이 있다고 그랬어요. 신이 허락한 차원을 의미하고 또 하나는 허구를 의미해요. 신이 허구도 허락을 하는 거죠. 허구도 현실이 될 것처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다중우주예요. 그게 평행우주예요. 그런데 이게 일시무예요. 일시무. 무시일은 뭐냐? 무시일이에요. 다시 여기 하나 점이 찍힌 거예요. 이게 무시일이에요. 그래서 얘를 확대해 봤더니 얘가 이렇게 진선미로 이루어졌더라 이 말이에요. 진선미로 이루어졌더라. 그러나 여전히 이 진선미는 그러니까 또다시 지금 플라톤의 이데아론이 다시 등장하고 있는 시대인 것 같은데, 이게 이 진선미가 그림자더라 이 말이에요. 그림자. 진짜 이데아는 이 허더라 이 말이에요. 허. 신이 허락한 신의 정신, 신의 뜻이라 이 말이에요. 뜻. 이게 진짜 빛이라는 거죠. 이 빛이 사방에서 빛이 비치고, 그러니까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하고 좀 다르죠. 신의 빛은 모든 곳에서 동시에 비추는 거예요. 중첩성이죠. 중첩성. 광원이 곳곳에가 있는 거예요. 신의 빛은 모든 곳에서 비춰서 이 허에, 신이 허락한 허의 그림자가 이렇게 몇 개가 맺히기 시작하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진선미의 세상인 거죠. 이게 일시무 무시일을 이렇게 표현해 볼 수가 있는 거고, 일찍 다가 하나였는데 여기 이 하나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진선미 내지는 또 다른 무수한 가치가 되어 있더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그게 일찍 다죠. 근데 결국에는 다즉일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전부 다 허라는 이데아가 있었구나로 끝날 것 같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 인류 문명을, 그게 철학이든 신앙이든 인류 문명을 그렇게 이끌어가는 어떤 촉매제가 바로 양자 컴퓨터라는 것이죠. 그게 양자 미래학이에요. 자, 이제 들어가 봅시다. 물론 이거부터 끝내버릴게요. 가급적 1시간 넘지 않게 해서. 자, 친절한 양자론. 이렇게 별거 없어요. 그냥 슈레딩거의 등장. 확률파의 확률파동이 붕괴한다. 제가 확률 붕괴라고 하는 현상이에요. 이렇게 막 입자가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하다가 딱 여기 한 군데로 붕괴가 되더라. 파동함수 붕괴, 확률 붕괴. 달은 존재하는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안 보면 달을 안 볼 때. 아인슈타인이 그런 농담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아니 그러면은 저 쥐새끼가 달을 보면 달에 있고, 쥐가 달의 시작이 그러면은 뭐 저 쥐새끼가 본 거에서부터 시작했다는 거냐, 뭐 이런 비슷한 말이 이 책에 나오던데, 그만큼 좀 비꼬듯이 그 말을 처음에는 굉장히 이런 상태를 싫어했다 아인슈타인이. 신은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 나오네. 신의 비밀에 다가서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네. 여하튼 나는 신이 주사위를 던지지 않는다고 믿네. 그러니까 정식 명칭 신은 주사위를 던지지 않는다네요. 신은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는. 신은 주사위를 던지지 않는다. 근데 알고 보니까 무수한 주사위를 던지고 있다라 이거죠. 그래서 이제 산 고양이, 죽은 고양이, 슈레딩거 고양이 이렇게 나오고, 상당히 아인슈타인의 달, 슈레딩거의 고양이, 이중슬립 실험 나오잖아요. 이중슬립 굉장히 중요한 세 가지, 우리가 양자역학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 스토리들을 이해해야 되는 것이죠. 이중슬립 나오죠.
아, 이렇게 막 집합론 이렇게 나오는데 아주 중요해요, 집합론이.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은 오류가 있었다 해가지고 오류표가 이렇게 들어있어. 책 잘못 냈다. 나중에 오류표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 여기요. 여기서 마지막에 이제 양자 컴퓨터로 갑니다. 이게 네, 여기서 나오네. 리처드 파인만의 리처드 파인만의 다이어그램이 최근에 MS에서 마요라나라는 그 칩하고 관계가 돼요. 그래서 거기서 뭐라 그러면 토폴로지컬 큐비트라 그래요. 위상학적 큐비트인데 그게 이제 그 시작이 이 파인만의 다이어그램 같은데 무슨 얘기냐면 광자와 양전자 전자의 쌍생성 쌍소멸이 다른 패턴이 있더라 이거예요. 다른 모양이 있더라. 그리고 그 다른 모양을 지금 MS가 활용을 하는 건데 그것이 왜 좀 더 안정적이냐 거기에 대한 건데 여기는 이게 양자 컴퓨터의 원리다라 나오진 않아요. 그냥 제가 읽어보니까 이거네 라고 이제 느낌이 온 거고. 그래서 이 부록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책에서는. 그래서 그러니까 토폴로지가 나오잖아요. 이게 파인먼 다이어그램은 토폴로지다 이렇게 나오죠. 토폴로지다. 뜨개질 하는 거 같아. 뜨개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자와 파동성으로 양자 컴퓨터를 만드는 게 아니라 그거는 이제 막 절대 온도 마이너스 273도로 집어넣어야지 초전도 현상이 유지되는 것 때문에 굉장히 힘든 기술이고 오류가 엄청나게 많은데 그게 아니라 어떤 패턴 경향성을 큐비트로 활용하는 건데 이 비유가 좀 비유를 한번 해보자면은 약간 민족성을 활용하는 거랑 좀 비슷하다? 민족성. 족이 있더라 이거 족이. 그러니까 밀입자 양자 현상을 일으키는 그 입자가 얘네들이 종족이 있더라 이 말이야. 종족. 그래서 뭐 A 종족은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B 종족은 이런 식으로 움직이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 입자의 어떤 중첩성이나 파동성을 이걸 가지고 큐비트를 만드는 게 아니라 이건 제가 이해한 거예요. 잘못 이해했을 수도 있어요. 얘네들의 입자마다의 민족성이 있어. 종족성이 있는데 그 특성을 토폴로지컬하게 위상학적으로 얘는 이렇게 움직이다가 뺑글뺑글 돌다가 이렇게 가는 놈이 있고 여기서 이렇게 갈라졌다가 합쳐지는 놈이 있고 가다가 이렇게 하다가 또 이렇게 가는 놈이 있고 요런 것들을 큐비트로 활용하는 거예요. 요런 것들. 이번에 MS에서 발표한 거는 그렇기 때문에 상온에서도 양자 컴퓨터를 구현할 수 있다. 그리고 오류가 없다. 왜냐면은 꼭 뭐 아프리카인들은 이렇게 행동을 하더라. 뭐 한국인은 이렇게 행동을 하더라. 일본인은 뭐 이렇게 행동을 하더라. 이걸 가지고 큐비트로 만들었기 때문에 오류성이 거의 없다. 그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게 파인먼 다이어그램인데 여기 보면은 얘는 이렇게 생겼지만 여기는 손잡이 같은 게 보이잖아요. 이렇게 움직이는 애들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YTN 같은 데 뉴스를 보면은 이렇게 도너츠와 컵은 모양이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다른 경로로 움직이더라 이 말이에요. 또 이렇게 움직이는 애도 있더라 이거예요.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그 양자 현상도 있더라. 또 봐봐요. 다양하게 이렇게 뭔가 다르게 경로가 다르게 움직이는 그 반응들이 있더라. 이거 많이 다르죠.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양자 현상의 종족을 활용하는 거죠. 이렇게 집단적인 묶어서 이렇게 그것을 큐비트로 활용을 하는 것이 지금 MS의 토폴로지컬 큐비트 같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은 이제 강력, 핵력, 전자기력, 중력을 묶고자 하는 그 통일장 이론, 대통합 이론이 후보로 촉군 이론하고 루프 양자 중력 이론이 재창되고 있다. 현재 양자역학에서 최신 이론이 루프 양자 중력 이론인 것 같아요. 제가 다 뒤져봐도 현재 그 전에 나온 게 촉군 이론이고, 그리고 미립자 중에서 이 촉근을 최초의 질량으로 만드는 신의 입자가 힉스 입자고, 이 힉스 입자라는 것은 제가 대학교 1, 2학년 때 현수막에 엄청 붙어 있었어요. 힉스에 대해서 강의하는, 그때 엄청 유행했었어. 1990년대에 퀀텀보다 이제 더 유행했던 게 힉스죠, 힉스. 근데 어차피 힉스가 됐든 촉근이 됐든 그 저변에는 양자장이 있는 거예요. 그냥 양자장 어떤. 그리고 그 양자장은 의미의 장, 뜻의 장이고 정보의 패턴이고, 여기서 어느 순간에 어떤 대칭 붕괴에 의해서 촉근이나 힉스가 발현되는 것이죠. 그렇게 봐야 되고, 기본적으로는 양자의 바다가 있다. 그리고 어쨌건 이게 다 이렇게 증명된 건 아니에요. 지금 그냥 학자들이 열심히 연구하고 있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하나의 해석이고 가설에 불과한 것이고,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는. 그래서 TOE를 향해서, 모든 것의 이론을 향해서 다가가고 있는 상황이다. 상황에서 지금 MS의 양자 컴퓨터는 그런 어떤 그 양자 현상이 특이한 입자들의 종족들이 있는데, 그 입자 중에 여러 종족이 있는데 그 각 종마다 또는 그 어느 지역에서 태어난 입자냐에 따라서 움직이는 패턴이 토폴로지컬하게 경로가 다르더라. 그래서 그것을 큐비트로 쓰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 그거는 이런 것 같아요. 자, 물시계와 모래시계의 차이로 한번 또 설명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MS는 모래시계로 내가 측정을 하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물시계는 어떻게 그려야 될지 모르겠네. 물시계가 있는데, 아주 그 최초의 퀀텀, 양자, 그 밀입자, 전자 뭐 이런 거 가지고서 내가 양자 컴퓨터를 만들 거야, 큐빗을 할 거야. 이게 너무 불안정하다 이거죠. 아니야. 걔네들 중에 요런 놈이 있고 요런 놈이 있고, 요렇게 움직이는 놈이 있고 요렇게 움직이는 놈이 있고 요렇게 움직이는 놈이 있고 요렇게 움직이는 놈들이 있어. 그런데 걔네들이 거의 다 그렇게 움직이더라 이거야. 그 모래를 여기다 담아서 나는 모래시계를 만들 거야. 이게 이제 MS 방식인 거죠. 이게 다른 회사의 방식이고. 근데 저는 이제 양자 컴퓨터에 투자를 권하지 않아요. 이제 주식으로 봤을 때 권하지 않는데, 얼마 전에 우리나라 김갑진 교수가 포함된 팀에서 상온 초전도 현상을 발견했는데, 상온 초전도 현상과 MS의 이 양자칩은 거의 유사한 것이고, 그래서 둘이 결합될 수도 있다. 한국 과학자들의 그 발견한 것이 MS의 그 양자 컴퓨터에 활용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근데 어쨌건 간에 양자 컴퓨터에 저는 AI 회사에 투자하기는 권하는데, 양자 컴퓨터에는 투자하기를 권하지 않는 게 뭐냐면은, 양자 컴퓨터는
국가적으로 또는 대기업이나 국가에서 하나 정도만 필요한 거고, 궁극적으로 양자 컴퓨터는 전 세계 하나만 필요해요. 그러니까 여러 대를 만들어서 팔 수 있는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 인류가 공유할 수밖에 없는 어떤 기계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잠시는 투자 가치가 있을지 모르나, 그리고 이거는 통일될 수밖에 없다. 인공지능도 통일될 수밖에 없긴 한데, 인공지능은 아직 뭐냐면은 표준화 경쟁을 하고 있죠. 양자 컴퓨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인공지능 회사는 어떤 회사가 이기냐? 주변에 기기들 있잖아요, 기기들. 로봇. 얘네들을 다 OS,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어떤 표준화를 이뤄낸 AI 회사가 다 먹겠죠. 그리고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이 플랫폼을 바탕으로 해서 이 기기들 팔아먹으면 되잖아요. 근데 양자 컴퓨터는 이런 게 없다 이거예요. 양자 컴퓨터는 거대한 두뇌예요. 그냥 하나의 두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뇌가 표준화되는 것은 모든 인류의 것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AI 회사하고 로봇하고 연동된 이런 사업하고는 전혀 좀 다른 개념이다. 그래서 양자 컴퓨터는 표준화되는 순간 투자 대상이 아닌 것이 돼버리는 약간 그런 느낌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좀 다르다. 인공지능 로봇 투자와 양자 컴퓨터는. 그래서 좀 투자 대상은 아닌 것 같다라는 거죠. 자, 이제 이 책은 끝났네요. 그래서 벌써 끝났다. 그래서 뭐 엠미론이니 만물의 이론이니 이렇게 있는데, 현재 인류가 여기까지 왔는데, 저는 촉근이나 힉스도 양자장에서 발현된 어떤 것이고, 그것을 이론에 불과해요. 이거는 해석에 불과해요. 그것이 뭔지 지금 확인할 수는 없어요. 확인 자체가 불가능하니까. 그리고 어찌됐건 양자 과학에서 이 4대 힘의 통합이라던가 이 우주의 근본적인 시작점에 대해서 알아낼 거예요. 아마 인간은 거기에 도달을 하게 될 거예요. 양자 컴퓨터의 도움으로. 자, 양자 컴퓨터의 미래,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옥스퍼드 대학교 암호 전문가 알리엘 카파라니는 2021년 7월에 퍼브스에 기고한 글에서 이렇게 말했다. 민감한 정보를 보호해야 하는 기관의 입장에서 양자 컴퓨터는 악몽 같은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악질 해커가 양자 컴퓨터를 손에 넣는다면, 이 부분 제가 비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양자 컴퓨터로 블록체인의 잠금을 해제하면 비트코인 시장도 순식간에 와해된다. 양자 컴퓨터의 개방 동향을 예의주시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자, 이거예요. 비트코인의 문제가 뭐냐? 비트코인은 뭐 탈중심화? 그 무슨 얘기냐면은, 야, 비트코인을 말이야 양자 암호화 해야 돼. 그래서 니네들 있잖아, 비트코인 갖고 있는 것 중에서 절반씩 다 현금화해서 나한테 그 돈을 보내. 그럼 내가 이 비트코인을 양자 암호화 해가지고 양자 컴퓨터가 나오더라도 불안하지 않게끔 내가 만들어줄게 라는 주체가 없다는 거예요. 비트코인의 문제점이.
그 구심점을 만들 만한 국가도 없고 인물도 없고. 그래서 비트코인은 그냥 블록체인이라는 것에 그다음에 탈중앙화된 그 CBDC는 어떤 현상을 보일까? 사람들은 이 암호화폐, 가상화폐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반응할까라는 그 실험실의 생지였다라는 것으로 끝날 것 같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비트코인 생지론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전에 테슬라 자동차의 생지론도 그런 비슷하게 얘기를 했던 거고. 실험이다, 실험. 자율주행 실험인데 모든 사고 내고 막 한 것을 테슬라가 하는 걸 지켜보는 거죠. 다른 자동차 업체에서. 그리고 또 하나, 영상을 보면은 양자 컴퓨터와 비트코인에 대한 영상을 보면은 꼭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나옵니다. 양자 컴퓨터가 은행을 털지 왜 비트코인을 터냐 이렇게 얘기해. 그럼 그 밑에 댓글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야, 은행 털면 결국에 잡히잖아, 인터폴한테. 하지만 비트코인 털면은 흔적도 안 남아, 잡을 수도 없어, 이렇게 되는 거죠. 즉 은행을 해킹하면 그 국가가 가만히 있질 않고 전 세계 유엔이 가만히 있질 않고, 또 하나 마치 우리가 핵에 의해서 핵무기에 의해서 평화로운 시대가 오듯이 큰 전쟁으로 가면 핵을 쓰면 어차피 너도 죽고 나도 죽으니까, 그래서 힘에 의한 평화라고 하잖아요. 힘에 의한 평화. 마찬가지로 양자 컴퓨터에 의한 평화 조약이라는 게 생기는 거죠, 국가 간에는. 그래서 야, 우리 양자 컴퓨터 가지고 중국, 너, 미국, 유럽 절대 은행은 털면 안 돼. 다른 건 모르겠어. 절대 우리 서로 이렇게 국제 간에 결제하고 하는 거, 이거 절대 해커들의 손에 양자 컴퓨터가 넘어가면 안 돼. 이걸 지킨다라는 거죠. 핵에 의한 평화처럼 양자 컴퓨터에 의한 어떤 암호 체계의 그 보완이 이루어지는 거죠. 하지만 누군가는 내가 해킹해도 이걸 털어가도 추적이 불가능한 현금화할 수 있는 뭔가 암호화폐가 있어. CBDC 같은 경우에는 추적이 가능해서 감옥에 들어가겠지만, 비트코인 이가 좀 내가 가져간다고 해서 뭐 아무도 모를 텐데, 좀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국가연구소 내에서 한 연구원의 잠깐의 호기심으로 비트코인이 완전히 묵사발라버릴 수 있다는 거죠. 끝날 수가 있다는 거죠. 미국의 한 양자 컴퓨터 또는 양자 암호를 다루는 100명의 연구원이 있고, 중국에는 뭐 한 1000명의 연구원이 있고, 유럽에 한 50명 있다고 쳐봐요.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그 중에 한 사람의 장난만으로 비트코인은 제로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은행이라던가 또는 CBDC라든가 이런 거는 서로 어떤 절대 그거 하면 안 돼 라는 그런 안전장치를 다 해놓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양자 컴퓨터와 비트코인 그 영상을 보면, 야, 비트코인 털기 전에 은행 먼저 털겠다 이러는데, 그 마인드가 너무 불량한 거예요. 너무 해적질에 능숙한 사람들이나 말할 수 있는 마인드인 거예요. 그래서 야, 애들이 정말 불량하구나. 그 영상을 보면서 지 살겠다고. 테넷에 보면은 그 악당이 나오잖아요. 악당. 그 악당이 뭐라 그래요? 내가 가질 수 없으면 니네들도 가질 수 없는 거야. 내가 곧 죽으니까 난 전 세계를 멸망시켜 버릴 거야. 그 악당의 마인드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한다라는 것은, 야, 그거 뭐 양자 컴퓨터 생기면 은행부터 털지. 악당의 마인드야. 절대 그렇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긍정적 양자 미래학이에요. 제가 얘기하는 건 긍정적인 양자 미래학. 그래서 코인계가 참 그 불량하다, 사고방식이. 그런 영상들을 보면 걔네들은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애들이겠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자, 그래서 양자 컴퓨터의 미래는 실리콘밸리도 러스트벨트가 될 것이다. 실리콘밸리도 러스트벨트가 된다. 정말 궁극의 발명품이 되는 거죠, 양자 컴퓨터가.
그래서 인공지능과 양자 컴퓨터는 결합하게 된다. 곧 결합할 것이다. 지금 결합을 시도하고 있다. 또 하나는 이제 이건 제 생각인데, 튜링 테스트의 유효성이 지금은 없는 것 같다. 그러니까 중국어방 실험처럼 내가 컴퓨터랑 대화를 했는데 저 컴퓨터가 사람인 것 같아를 30% 이상이 나는 분명히 사람이랑 대화를 했어 라고 인식을 한다면 이미 그것은 인공지능이다, AGI다 라는 게 튜링 테스트인데, 튜링 테스트의 그 커트라인이 더 많이 올라간 것 같아요 지금은. 그래서 그 정도로는 안 되고 정말 90% 이상이 정말 내가 사람하고 얘기했어 정도가 돼야 이제 AGI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그래서 양자 이론의 창시자인 막스 플랑크 이렇게 나오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100년이 돼서 올해가 양자과학 기술의 해가 된 거죠. 여기서도 이중슬립 실험이 나오죠. 이중슬립 실험이 빠질 수 없는 양자에서 당연히 슈레딩거의 고양이도 나옵니다. 자, 슈레딩거의 고양이에 대해서 좀 할 얘기가, 슈레딩거의 고양이가 이렇게 나오죠. 자, 여기서는 양자 시대가 오는 데 있어서, 양자 시대가 오는 데 있어서 무한이라는 것을 연구한 칸토라는 수학자가 있단 말이죠. 이게 이제 집합론을 연구한 사람인데, 제가 진선미 그리는 거 다 일종의 집합론이에요. 그래서 다중우주에서 제가 이제 이거 하나만 그렸잖아요. 허에서 이렇게 했다는데, 또 다른 허가 있다 이거예요. 또 다른 허가 있어. 또 다른 허에는 또 다른 진선미가 있다 이거예요. 아유, 또 다른 허가 있네. 또 다른 애는 또 다른 진선미가 있네. 이렇게 봐야 돼요. 우리가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인간이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것이 허락된 세상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이 허구라고조차 상상도 할 수 없는, 그것이 허락된 어떤 그런 무한한 허구가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칸토의 그 무한을 양자역학하고 다중 평행우주랑 결합해 보면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 이게 이제 휴 에버렛의 다세계 해석인데, 칸토나 휴 에버렛 같은 경우에는 이게 둘 다, 한 사람은 정신병원에서 죽었고 한 사람은 정신병을 앓다가 자살했나 그래요. 이게 왜 그랬냐면 그 당대 동료들한테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사실 이게 지금 보면은 굉장히 앞서가고 정확한 거였지만은 결국에는 어차피 너도 증명할 수 없고 나도 증명할 수 없는 싸움을 할 때는 다수가 이기잖아요. 왕따를 당한 거죠. 칸토나 휴 에버렛이. 그래서 아주 불행하게 생을 마감하는데, 그 헤겔 시대에, 철학의 역사에서 헤겔 시대에 셸링이라는 철학자가 있었어요. 셸링이라는 철학자가 있었는데, 지금의 양자, 예를 들면 양자 인문학이라고 칩시다. 지금 제가 양자 미래학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리고 제 책 제목이 미래 인문학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양조에서 수다를 하고 있는 건데, 이 셸링이라는 사람이야말로 이 양자인문학의 원조 할아버지격이라고 봐야 돼요. 셸링이. 그러니까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얘기하는 허와 진선미 이런 거를 셸링이 이미 철학적으로 다 검토를 했는데, 셸링도 그 당시에 그 헤겔을 중심으로 한 약간 유물론자들에게 공격을 많이 당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예를 들면 우파는 유신론자고 좌파는 유물론자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고 단지 저기 태극기 부대라든가 이쪽에 우파 쪽에 기독교인들이 많아서 그렇게 보일 수는 있으나 그거는 아닌데 약간 헤겔과 셸링이 있으면 셸링은 약간 우파처럼 느껴지긴 하는데 저는 그건 아니고 셸링이야말로 중도주의자였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자, 그래서 셸링에 대해서 읽어드릴게요. 이게 그 양자인문학이라는 말도 지금 아마 없을 건데 그냥 누가 하는지 모르겠어요. 양자인문학 누가 쓰나? 잠깐만요. 지금의 시대가 양자인문학의 시대라고 한다면 양자인문학의 원조격이 셸링인 것 같다 이거예요. 뭐 양자인문학이다 이렇게 딱딱히 지금 이렇게 뜨는 건 없네요. 양자역학적 인문학은 있네. 양자역학적 인문학. 그래서 양자역학적 인문학 블로글이 하나 있는데, 양자역학적 사고 전환을 강조하죠. 양자역학적 사고 전환, 관점의 변화, 고정관념을 깨라, 뭐 등등등. 자, 그런데 아니 이거는 일시무의 세계관이고, 저는 지금 무시일의 세계관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무시일, 무에서 다시 하나로 가는 세계관. 이게 일시무, 무시일 봤더니